매일 아침 7시 반, 평범한 수험생 정우와 폐지 줍는 할아버지의 만남.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야, 정우야. 너 왜 맨날 그 폐지 줍는 영감한테 인사해? 누구든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하지만 그 작은 인사가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이 작은 인사가 어떤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따뜻한 이야기,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도 들려주세요. 어르신 수다 시작합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주택가, 골목길 사이로 새어나오는 아침 햇살이 아스팔트 위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이곳은 재개발이 한참 늦어진 동네로 오래된 단독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골목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났죠. 빨간 벽돌로 지어진 집들은 대부분 20년은 좋게 넘어 보였고 담장 곳곳에는 이끼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 좁은 길 한복판에서 매일 아침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벌어지는 작은 일상이 있었습니다. 정우는 18살 평범한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었습니다. 키는 170cm 정도로 그리 크지 않았지만 또렷한 눈빛과 성실한 인상을 가진 아이였죠. 짧게 자른 머리와 언제나 단정하게 입은 교복, 그리고 낡았지만 깨끗하게 관리된 운동화가 그의 성격을 말해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정우가 중학교 2학년일 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로는 어머니와 단둘이 이 작은 전셋집에서 살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동네 작은 세탁소에서 하루 10시간씩 일하며 정우의 학비와 생활비를 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야근까지 해가며 돈을 벌어왔죠. 정우 역시 그런 어머니의 고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절대 사교육비를 요구하지 않았고 오직 독학으로만 공부해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2시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죠. 매일 아침 7시 반, 정우는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과 낡은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일찍 나가신 후라 집에 없었고 정우는 혼자 현관문을 잠그고 골목길로 향했죠. 집에서 학교까지는 도보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는데 골목을 나서 큰 길로 향하는 그 첫 번째 구간에서 정우는 항상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박노인이었죠. 75살 정도로 보이는 그분은 매일 같은 시간에 낡은 리어카를 끌고 동네를 돌며 폐지를 주우러 다녔습니다. 구부정한 등과 깊게 팬 주름살, 그리고 여러 번 기워 입은 듯한 낡은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손등에는 검은 반점들이 드글드글했고 허리는 거의 직각으로 굽어 있었죠. 하지만 그분의 얼굴에는 언제나 조용하고 온화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우는 박노인을 만날 때마다 예의 바르게 허리를 구부려 인사했습니다. 처음 몇 번은 박노인도 당황스러워하시며 어쩔 줄 몰라 하셨지만 어느새 정우의 인사에 익숙해지셨는지 따뜻한 미소로 응답해 주셨죠. 말씀은 거의 하지 않으셨지만 그 미소 속에는 고마움과 놀라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나이 든 분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는 젊은이를 본 적이 거의 없으셨을 테니까요. 정우가 다니는 고등학교는 이 동네에서 그나마 성적이 괜찮은 편에 속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중산층 가정 출신이었고 정우처럼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은 많지 않았죠. 그래서인지 정우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야, 정우야. 너 왜 맨날 그 폐지 줍는 영감한테 인사해? 창피하지도 않냐? 맞아. 우리 보기에도 민망하다. 그냥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면 되잖아. 정우의 친구들은 종종 이렇게 놀렸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박노인을 보고 킥킥거리며 손가락질하기도 했고
심지어 일부러 피해 다른 길로 가자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죠. 하지만 정우는 그런 친구들의 시선이나 비웃음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게 뭐가 창피해? 나이 드신 분한테 인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하지만 그냥 거지잖아. 우리랑은 완전히 다른 세상 사람이고, 거지든 뭐든 사람은 사람이잖아. 누구든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그리고 저분이 거지라고 누가 정했는데? 정우는 이렇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친구들은 정우의 이런 답변에 어이없어 하거나 답답해했지만 정우의 생각은 확고했죠. 사실 정우 자신도 왜 그렇게 박노인에게 끌리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그분을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먹먹해지고 짠해지는 느낌이었죠. 어쩌면 아버지를 잃은 후 느끼게 된 세상의 외로운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정우는 세상을 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을 사소한 것들, 예를 들어 혼자 식사하는 노인이나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받지 못하는 할머니 같은 모습들이 유독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박노인이 평소보다 더 무거워 보이는 리어카를 끌고 있었어요. 폐지와 고철이 가득 실려 있어서 리어카가 삐걱거리며 소리를 냈고 박노인의 걸음걸이도 평소보다 훨씬 힘들어 보였습니다. 정우는 잠시 멈춰서서 그분을 바라봤죠. 할아버지, 많이 무거워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박노인은 깜짝 놀란 듯 정우를 쳐다보더니 이번에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평생 해온 일인데 뭘. 고마워, 학생. 목소리는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아서인지 쉬어 있었지만 그 속에는 따뜻함과 고마움이 진하게 묻어났습니다. 정우는 그날 하루 종일 그 목소리를 잊을 수 없었죠. 수업 시간에도 자꾸 그 목소리가 떠올랐고 집에 와서도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어머니에게 박노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우리 동네에 폐지 주우시는 할아버지가 계신데 오늘 처음 말씀하셨어. 아, 그분 말이지? 엄마도 가끔 봐. 참 불쌍하더라. 불쌍하다고요? 가족도 없어 보이고 저렇게 나이 드셔서 폐지를 주우시니까 우리 정우가 인사 잘하는구나.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정우는 더욱 박노인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혹시 정말 혼자 사시는 건 아닐까? 끼니는 제대로 드시는 걸까 하는 걱정이 들었죠. 매일 아침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정우에게는 소중한 일상이 되어갔습니다. 친구들이 뭐라고 하든 지나가는 어른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든 상관없었죠. 정우는 마음속으로 늘 생각했습니다. 나한테는 그냥 일상이지만 어쩌면 그분에게는 하루의 시작이고 희망일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정우와 박노인의 아침 인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깊어지고 어느새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올 때까지 그 작은 일상은 변함없이 이어졌죠. 정우는 그때만 해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 평범해 보이는 아침 인사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놀라운 사실을요. 11월 중순, 수능을 불과 이틀 앞둔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하늘은 벌써 어둑어둑해졌고 찬바람이 골목 사이를 휘돌며 낙엽을 흩날렸죠. 정우는 학교에서 마지막 모의고사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가방 속에는 내일까지 정리해야 할 마지막 문제집과 오답 노트가 들어 있었고 마음 한편으로는 떨림과 불안감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내일까지만 더 하면 돼.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분명 잘 될 거야. 정우는 스스로를 달래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어머니는 오늘도 야근이라 늦게 들어오실 예정이었고 정우는 혼자 저녁을 해결하고 마지막 점검을 해야 했죠.
그런데 평소 아침에만 보던 박노인이 저녁 시간에 골목 어귀에 서 계신 게 아니겠어요. 리어카는 보이지 않았고 박노인은 가로등 아래 서서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평소에 작업복 대신 조금 더 깔끔한 회색 점퍼를 입고 계셨는데 그 모습이 어쩐지 평소와는 달라 보였어요. 정우가 다가가자 박노인은 마치 정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학생. 마침 잘 왔구나. 박노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봉투 하나를 꼭 쥐고 계셨고 그 봉투를 정우에게 내밀며 말씀하셨죠. 혹시 수능 잘 보고 나면 이 봉투 좀 읽어주겠니? 꼭 시험 끝나고 말이야. 정우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봉투는 생각보다 두꺼웠고 겉면에는 정우 학생에게라고 또박또박 쓰여 있었어요. 글씨체가 참 반듯하고 정성스러워 보였는데 왠지 오래전에 배운 서예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예, 그게 뭔데요? 왜 갑자기? 그냥 할아버지의 옛 이야기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시간 날 때 읽어보면 돼. 박노인은 말을 흐리며 봉투를 정우의 손에 밀어 넣었습니다. 정우가 더 묻기 전에 박노인은 서둘러 돌아서며 말했어요. 수능 잘 보거라. 그동안 참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좋았어. 잠깐만요. 할아버지. 정우가 부르며 뒤따라가려 했지만 박노인은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뒤돌아볼 틈도 주지 않고 빠르게 걸어가시는 모습이 평소의 느린 걸음걸이와는 사뭇 달랐어요. 정우는 손에 든 봉투를 바라보며 의아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우는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봉투는 오래된 것 같았는데 모서리가 조금 해져 있었고 종이의 색깔도 약간 누렇게 변해 있었어요. 하지만 정성스럽게 봉인되어 있어서 안이 전혀 보이지 않았죠. 뭐가 들어있을까? 호기심이 생겼지만 박노인이 수능 끝나고 읽어보라고 했으니 그때까지 기다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우는 봉투를 서랍 안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마지막 공부에 집중하려 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봉투 생각이 났고 박노인의 이상한 행동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왜 갑자기 저런 부탁을 하셨을까? 평소에는 인사 정도만 나누던 사이인데 왜 갑자기 무언가를 맡기시는 걸까? 집중하자, 정우야. 수능이 코앞인데. 정우는 고개를 흔들며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풀다가도 자꾸 박노인의 표정이 떠올랐어요. 평소에 온화한 미소가 아니라 뭔가 간절하고 애타는 표정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어머니가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정우는 거실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정우를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우리 아들 내일이면 드디어구나. 긴장되지? 조금요. 그런데 엄마,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정우는 어머니에게 박노인과의 일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듣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씀하셨죠. 그분이 왜 갑자기? 평소에는 인사만 하시던 분인데. 저도 그게 궁금해요. 봉투도 꽤 두껍던데 뭐가 들어있을까요? 글쎄다. 하지만 어르신이 시험 끝나고 보라고 하셨으니 그때까지 기다리자. 지금은 수능에만 집중해야지. 어머니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정우는 더 이상 봉투 생각을 하지 않기로 다짐했어요. 하지만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박노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봉투를 건네주실 때의 그 간절한 눈빛이 자꾸만 생각났죠. 할아버지의 옛 이야기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까? 정우는 이런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도 박노인을 만났어요. 꿈속의 박노인은 평소보다 훨씬 젊어 보였고 정장을 입고 큰 건물 앞에 서 계셨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매우 슬퍼 보였죠. 수능 당일 아침 정우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긴장감 때문인지 더 이상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지만 찬바람이 창문을 흔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는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아 마지막으로 정리한 공식들을 훑어봤죠. 어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셔서 정우를 위해 특별한 아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미역국과 찰떡, 그리고 정우가 좋아하는 달걀말이까지. 하지만 정우는 긴장 때문인지 평소만큼 식욕이 나지 않았어요. 많이 긴장되니? 괜찮아.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잘할 수 있을 거야.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정우는 억지로라도 밥을 먹으려 노력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버틸 체력이 필요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수험표와 신분증, 필기구를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정우는 평소 시간에 집을 나섰어요. 정우는 집을 나서며 평소처럼 박노인을 만날 수 있을까 기대했습니다. 골목을 나서면서 정우는 자연스럽게 박노인이 계시던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수능 당일이니까 격려의 말씀이라도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였죠. 하지만 역시나 아무도 없었어요. 어제 저녁의 이상한 만남이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느껴졌죠. 정우는 약간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고사장으로 향했습니다. 수능 시험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국어와 수학에서는 평소 모의고사보다 어렵다고 느꼈지만 그래도 준비한 만큼은 발휘할 수 있었어요. 영어와 탐구 영역도 마찬가지였죠. 정우는 각 교시가 끝날 때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지막 교시인 제2외국어가 끝났을 때는 오후 5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고사장을 나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와, 끝났다. 드디어 시험이 종료됐습니다. 12년간의 학창시절, 그리고 지난 1년간의 치열한 수험 생활이 모두 끝난 거예요. 정우야, 시험 어땠어? 수학이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너는? 친구들과 간단히 시험 후기를 나눈 후 정우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박노인이 준 봉투가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시험이 끝났으니 이제 그 봉투를 열어봐도 되겠죠.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웃으며 맞아주셨습니다. 우리 아들 고생 많았어. 어땠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최선은 다했으니까 결과는 기다려봐야겠지만. 그래, 그거면 됐어. 이제 좀 쉬어도 되겠구나. 어머니와 간단히 대화를 나눈 후 정우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둔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는 여전히 그대로 있었고 정우 학생에게라는 글씨도 그대로였습니다. 정우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 있었어요. 우선 두꺼운 편지 몇 장이 보였고 그 아래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는 공식적인 문서 같은 것이 들어 있었어요. 정우는 먼저 편지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글씨체는 봉투 겉면과 같은 정성스러운 서예체였고 내용은 이랬습니다. 정우 학생에게 먼저 수능을 무사히 마친 것을 축하합니다. 나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이제야 털어놓을 용기가 생겼습니다. 정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박노인이 아프시다는 얘기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편지를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나는 한때 회장이었습니다. 큰 회사의 회장이었죠.
하지만 나는 모든 사람을 속이고 거짓으로 살아왔습니다. 가족도 직원들도 심지어 나 자신까지도 속였어요. 그 결과 모든 것을 잃었고 이렇게 숨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정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폐지를 줍던 그 할아버지가 회장이었다고? 편지는 계속 이어졌어요. 하지만 학생을 만난 후로 내 마음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학생처럼 진심으로 인사해준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나이도 신분도 돈도 상관없이 그냥 한 사람으로 대해준 것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학생 덕분에 내가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정우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예의상 한 인사가 한 사람에게 그렇게 큰 의미였다니. 이제 나는 학생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사진을 보세요. 그것은 내가 젊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문서는 정우는 서둘러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정장을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남자가 있었어요. 나이는 40대 정도로 보였는데 얼굴을 자세히 보니 박노인과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그 다음 문서를 봤을 때 정우는 더욱 놀랐습니다. 그것은 부동산 등기권리증 복사본이었는데 소유자 이름이 박성민으로 되어 있었어요. 주소를 보니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주택가였습니다. 정우는 다시 편지로 돌아가 나머지 내용을 읽었습니다. 내 본명은 박성민입니다. 한때 은성그룹이라는 회사를 운영했었죠. 하지만 경영 실패로 회사가 망하고 가족들로부터도 버림받았습니다. 그 후 몇 년간 방황하다가 이 동네에 정착하게 된 거예요. 은성그룹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지만 정우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어요. 학생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이 문서들을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에 가세요. 주소는 편지 뒷면에 적어뒀습니다. 그들이 나머지를 설명해 줄 거예요. 그리고 정우 학생,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이 세상이 아직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정우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박노인이 정말 회장이었다고? 그리고 지금은 어디 계신 걸까? 정우는 급히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엄마, 잠깐 와보세요.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오시자 정우는 편지와 사진, 문서를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 역시 놀라며 말씀하셨어요. 이게 정말이야? 그분이 회장이셨다고? 저도 믿기지 않아요. 하지만 이 문서들을 보면 그때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와 어머니는 서로 눈을 마주보며 긴장했어요. 이 시간에 누가 찾아온 걸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정우와 어머니는 서로를 바라보며 긴장한 채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혹시 정우 학생 계신가요? 박성민 할아버지 관련해서 할 말이 있어서 왔는데요. 정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박성민이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이 벌써 찾아온 거예요. 어머니는 정우에게 조심하라는 눈짓을 보내며 문고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동네 주민인데요. 박 할아버지가 며칠 전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정우는 마치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돌아가셨다고? 박노인이 정말 세상을 떠나신 건가요? 어머니가 문을 조금 열자 5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실례지만 박 할아버지와 어떤 관계이신지. 저는 병원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박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정우 학생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요.
남자는 명함을 내밀며 설명했습니다. 명함에는 서울대병원 사회복지실 김진수라고 적혀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저 얘기를 하셨다고요? 네, 마지막 며칠 동안 계속 정우 학생 걱정을 하셨어요. 젊은 학생이 매일 인사해 주는 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요. 김진수 씨의 말을 들으며 정우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박노인이 돌아가신 게 맞았어요. 그것도 얼마 전에. 언제 돌아가신 거예요? 수능 날입니다. 수능 당일 오후에 병원에서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정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시험을 보고 있는 동안 박노인이 세상을 떠나신 거였어요. 그래서 수능 당일 아침에 보이지 않으셨던 거구나. 김진수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정우 학생에게 뭔가 전해줄 게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받으셨나요? 정우는 어머니와 눈을 마주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받았어요. 편지와 사진, 그리고 문서 같은 것들이. 아,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할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마지막까지 걱정하셨거든요. 김진수 씨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우는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정말 회장이셨던 게 맞나요? 은성그룹이라는. 김진수 씨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그 이야기까지 하셨군요. 네, 맞습니다. 박성민 할아버지는 한때 은성그룹의 회장이셨어요. 정우는 더욱 놀랐습니다. 정말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게 몇 년 전 일인지는 모르시겠죠? 한번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세요. 은성그룹 사건이라고. 김진수 씨가 떠난 후 정우는 급히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은성그룹 박성민이라고 입력했어요. 검색 결과가 나오자 정우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기사가 떠 있었는데 제목만 봐도 심상치 않았어요. 은성그룹 회장 박성민, 회계부정 혐의로 수사, 은성그룹 파산 신청, 박성민 전 회장, 행방불명 같은 기사들이 주르륵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중 한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기사에는 박노인의 젊은 시절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어요. 편지 봉투에 들어있던 그 사진과 똑같았습니다.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더욱 놀라웠죠. 박성민 전 은성그룹 회장은 지난 2015년 회계부정과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갑자기 사라졌다. 은성그룹은 부채 규모가 1,000억 원을 넘어서며 결국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수많은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박 전 회장의 가족들은 남편과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다며 연락을 끊었다고 전해진다. 정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박노인이 그렇게 큰 사건의 당사자였다니. 그리고 가족들에게까지 버림받으셨다니. 엄마, 이것 좀 보세요. 어머니가 와서 기사를 보시더니 놀라며 말씀하셨어요. 어머, 정말 그분이셨구나. 그럼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정우는 다른 기사들도 더 찾아봤습니다. 그 중에는 박노인의 가족 인터뷰도 있었어요. 아들과 딸이 나와서 아버지의 잘못으로 온 가족이 고통받고 있다.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첫째 아들 박성훈의 인터뷰가 인상적이었어요. 아버지는 우리 가족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회사 직원들과 투자자들에게 끼친 피해를 생각하면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사진 속 박성훈은 5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얼굴에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정우는 박노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상상해 봤어요. 자신의 실수로 회사가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심지어 가족들에게까지 버림받은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 폐지를 주우며 숨어 지내셨구나. 어머니가 안타까워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우야, 편지에서 변호사 사무실에 가보라고 했지? 한번 가봐야겠다. 정우는 편지를 다시 꺼내 뒷면을 확인했어요. 거기에는 김행김 법무법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3-45라는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다시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훨씬 급하고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정우 씨 계신가요? 박성민 관련해서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목소리도 아까의 김진수 씨와는 전혀 달랐어요. 더 날카롭고 화가 난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정우와 어머니는 다시 긴장했습니다. 이번에는 누가 찾아온 걸까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나이는 50대 정도로 보였는데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성훈입니다. 박성민의 아들이에요. 정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방금 전 인터넷 기사에서 본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박노인의 첫째 아들인 박성훈이 직접 찾아온 거였습니다. 혹시 저희 아버지가 뭔가 주고 가지 않았나요? 편지나 문서 같은 건 말이에요. 박성훈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뭔가 간절하면서도 위협적인 느낌이었어요. 정우는 순간 편지와 문서들을 숨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성훈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정우는 본능적으로 뭔가 위험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머니 역시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박성훈은 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죠. 저희 아버지가 마지막에 누군가에게 뭔가를 맡겼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혹시 정우 학생이 받으셨나요? 정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박노인의 편지에서 느꼈던 간절함과 지금 눈앞에 있는 박성훈의 차가운 태도 사이에는 뭔가 큰 차이가 있었어요. 정우는 거짓말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데요. 정말인가요? 병원에서는 분명히 정우 학생에게 뭔가를 전달했다고 들었는데 박성훈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나서서 말씀하셨어요. 죄송하지만 갑작스럽게 찾아오셔서 이런 질문을 하시니 당황스럽네요. 혹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박성훈은 짜증난 표정으로 주민등록증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름은 정말 박성훈이었고 나이는 52살이었어요. 저는 박성민의 법정 상속인입니다. 아버지가 남긴 모든 것은 제가 처리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그럼 집안을 확인해 봐도 될까요? 박성훈이 갑자기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어머니가 문을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영장 없이는 집에 들어올 수 없어요. 영장이요? 제가 경찰인 줄 아세요? 저는 그냥 아버지 유품을 찾으러 온 아들이에요. 박성훈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우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적대적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조금의 슬픔도 보이지 않고 오직 뭔가를 찾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받지 않았어요. 그냥 인사만 나누던 사이였거든요. 정우가 다시 한번 강조하자 박성우는 한참 동안 정우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명함 하나를 꺼내 건네며 말했어요. 만약 뭔가 기억나는 게 있으면 꼭 연락하세요. 특히 편지나 문서, 통장, 열쇠 같은 것들 말이에요. 박성훈이 떠난 후 정우와 어머니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둘 다 그 이상한 분위기에 압도당했거든요. 정우야, 뭔가 수상해. 왜 저렇게 필사적으로 찾는 걸까?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박할아버지 편지에서는 가족들이 자신을 버렸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왜? 정우는 다시 편지를 꺼내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등기권리증 복사본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강남구의 고급 주택가 주소가 적혀 있었고 집의 크기도 상당했습니다. 시가로 따지면 몇십억 원은 좋게 될 것 같았어요. 어쩌면 이 집 때문일지도 몰라요. 그런가? 하지만 이미 아들 이름으로 넘어갔을 텐데. 아니에요, 엄마. 이 문서를 보세요. 아직도 박성민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어요. 어머니가 문서를 다시 보시더니 놀라며 말씀하셨어요. 정말이네. 그럼 저 집이 아직? 그때 정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정우가 받자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 학생이죠? 저는 변호사 김민수라고 합니다. 박성민 어르신 관련해서 긴급히 만나 뵙고 싶은데요. 변호사요? 네, 박 어르신이 마지막에 작성하신 유언장을 제가 보관하고 있거든요. 혹시 어르신께 뭔가 받으신 게 있나요? 정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유언장이라니. 유언장이요? 네, 매우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가능하면 내일 오전에 저희 사무실로 오실 수 있을까요? 주소는 강남구 테헤란로. 주소를 듣고 보니 박노인이 편지에 적어둔 바로 그 법무법인이었어요. 아, 거기군요. 할아버지가 편지에 그 주소를 적어두셨어요. 그럼 정말 뭔가 받으셨군요. 다행입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오시면 모든 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정우는 어머니와 상의했습니다. 엄마, 내일 법무법인에 가볼까요? 그래, 정확히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알아야겠어.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3시쯤 되어서 집 앞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어요. 정우는 잠이 오지 않아 창문 밖을 내다보다가 그 차를 발견했습니다. 차 안에는 사람이 앉아 있는 것 같았는데 정확히 보이지는 않았어요. 정우는 혹시 박성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정우는 무서워서 어머니를 깨웠습니다. 엄마, 밖에 이상한 차가 서 있어요. 어머니도 창문으로 나가보시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경찰에 신고할까? 아직은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요. 결국 그 차는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사라졌습니다. 정우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정우와 어머니는 김행김 법무법인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에서 내려 걸어가는데 계속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엄마, 뒤돌아보지 말고 들어요. 누군가 우리를 따라오는 것 같아요. 정말? 네, 지하철에서부터 계속 같은 사람이 보여요. 어머니는 긴장하며 발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법무법인 건물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 정우는 뒤에 서 있던 남자를 봤어요. 분명히 어제 집 앞에 왔던 박성훈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박성훈이에요. 하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닫혀버렸고 박성훈은 계단으로 뛰어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법무법인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정우와 어머니는 숨이 차 있었어요. 변호사 김민수 씨가 나와서 맞아주었는데 정우가 상황을 설명하자 그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박성훈 씨가 따라왔다고요? 이거 생각보다 복잡해지는군요.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박성민 어르신의 유언장 내용 때문입니다. 사실 모든 재산을 정우 학생에게 남기셨거든요. 정우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에게요? 그게 무슨... 그때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박성훈이 들어왔습니다. 그 유언장은 위조야. 절대 인정할 수 없어. 박성훈이 거칠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사무실 안의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정우는 깜짝 놀라 어머니 뒤로 숨었고 변호사 김민수 씨는
침착하게 박성훈을 바라봤어요. 박성훈 씨, 약속도 없이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약속? 지금 내 아버지 재산을 남이 가져가려고 하는데 약속이 무슨 소용이에요? 박성훈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우를 노려보며 계속 말했어요. 그 애가 아버지를 속인 거야. 치매 걸린 노인을 이용해서 유언장을 조작한 거라고. 김민수 변호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박성민 어르신은 치매에 걸리지 않으셨습니다. 유언장 작성 전에 정신감정까지 받으셨거든요. 그럼 뭐야? 길에서 우연히 만난 애한테 수십억 재산을 준다고? 말이 되는 소리야? 박성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우도 사실 박성훈의 말이 이해가 되었어요. 정말 자신에게 그런 큰 재산을 남겨주실 이유가 있을까요? 김민수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유언장을 직접 읽어보시죠. 박성민 어르신이 왜 그런 결정을 내리셨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변호사는 정식 유언장을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나 박성민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첫째, 서울 강남구 소재 주택과 모든 예금을 정우 학생에게 상속합니다. 박성훈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내가 법정에서 이의 신청할 거야. 둘째, 내 아들 박성훈에게는 그 어떤 재산도 상속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보사가 계속 읽자 박성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박성훈, 넌 아버지가 어려울 때 등을 돌렸다. 회사가 망하자 나를 범죄자 취급하며 연락을 끊었지. 하지만 정우 학생은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매일 따뜻하게 인사해 주었다. 정우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박노인이 자신의 인사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셨다니. 셋째, 정우 학생은 나에게 희망을 주었다. 세상에 아직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내 재산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다. 유언장을 다 듣고 나자 사무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박성우는 주먹을 꽉 쥔 채 떨고 있었고 정우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건 공정하지 않아. 나는 아들이야. 법적으로 상속권이 있다고. 김민수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유언장이 유효한 이상 유언자의 의사가 우선됩니다. 물론 유류분 청구는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유류분이 뭐예요? 정우가 물어보자 변호사가 답했어요. 법정 상속인이 최소한 받을 수 있는 몫이에요. 하지만 박성민 어르신께서 생전에 이미 박성훈 씨에게 상당한 재산을 증여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네요. 박성훈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건 사업 자금이었어. 증여세 신고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이미 법정 상속분을 초과해서 받으셨어요. 정우는 상황이 너무 복잡해서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는 이런 큰 재산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자 박성훈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야. 포기하고 나한테 넘겨. 하지만 김민수 변호사가 정우에게 말했어요. 잠깐만요. 유언장에 추가 내용이 더 있거든요. 변호사는 다음 페이지를 넘기며 읽었습니다. 만약 정우 학생이 상속을 거부한다면 모든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한다. 박성훈에게는 절대 물려주지 않는다. 박성훈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미쳤구나. 완전히 미쳤어. 박성민 어르신은 매우 신중하게 결정하셨습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보세요. 지난 6개월간 정우 학생을 관찰한 기록이 있어요. 정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관찰이요? 네, 박성민 어르신이 사람을 고용해서 정우 학생의 평소 행동을 조사하셨거든요.
서류에는 정우가 버스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한 일, 길에서 넘어진 할머니를 도운 일, 공부하느라 아르바이트도 못하는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께 효도하는 모습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어르신은 정우 학생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정우는 감동받았습니다. 박노인이 자신을 그렇게 깊이 생각해 주셨다니. 그때 박성훈이 갑자기 정우에게 다가오며 협박했어요. 야, 이 재산 받으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지? 하지만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어머니가 정우를 보호하며 나섰습니다.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경고야. 이 돈에는 피가 묻어 있어. 우리 아버지가 망친 회사 때문에 자살한 사람들도 있다고. 정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김민수 변호사가 박성훈을 제지했어요. 나가세요. 더 이상 방해하시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박성훈은 마지막으로 정우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잘 생각해봐. 그 돈 받으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거야. 박성훈이 나간 후 사무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정우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정말 이 재산을 받아도 되는 걸까요? 김민수 변호사가 정우에게 말했습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박성민 어르신은 정우 학생을 진심으로 믿고 계셨어요. 어머니가 정우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정우야, 할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의 도리가 아닐까? 정우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박노인의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매일 아침 자신의 인사에 고마워하시던 그 모습을요. 일주일 후 정우는 법원의 상속 절차를 밟으러 왔습니다. 그동안 정우는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고민했어요. 박성훈의 말처럼 정말 자신이 그 재산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걸까요? 하지만 어머니와 김민수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박노인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낯선 할머니 한 분이 정우에게 다가왔어요. 혹시 정우 학생이신가요? 네, 맞는데요. 할머니는 60대 후반으로 보였는데 단정한 옷차림에 온화한 인상을 하고 계셨어요. 저는 이순자라고 해요. 박성민 회장님과 일했던 비서였습니다. 정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박노인의 옛 비서였다니. 회장님 이야기를 들으러 왔어요. 그분에 대해 알아야 할 것들이 있거든요. 이순자 할머니는 정우를 법원 카페로 안내했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앞에 두고 할머니가 말을 시작했어요. 회장님은 제가 아는 사람 중 가장 따뜻한 분이셨어요. 회사가 어려워질 때도 직원들 월급부터 챙기셨죠. 그럼 왜 회사가 망했나요? 그게 회장님 잘못이 아니었어요. 사실 박성훈 씨가 뒤에서 회사 돈을 빼돌렸거든요. 정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성훈 씨가요? 네. 회장님은 아들을 믿으셨는데 박성훈 씨는 몰래 투자금을 횡령했어요. 그리고 회사가 망하자 모든 책임을 아버지에게 떠넘겼죠.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회장님은 아들을 감싸려고 혼자서 모든 죄를 뒤집어 쓰셨어요. 언론에도 진실을 말하지 않으셨고요. 그럼 박노인, 박 회장님은 억울하게 당하신 거네요? 그렇죠. 회장님이 얼마나 괴로워하셨는지 몰라요. 가족들이 등을 돌리고 세상 사람들이 범죄자로 몰고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회장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진실을 밝히고 싶어 하셨어요. 하지만 아들 때문에 고민하시더라고요. 왜요? 박성훈 씨도 결국은 자식이니까요. 아무리 배신당해도 아버지 마음은 어쩔 수 없나 봐요. 정우는 박노인의 마음이 이해됐습니다.
자식에게 배신당하고도 끝까지 감싸주려 했던 아버지의 마음이요. 그런데 회장님이 학생 이야기를 하실 때는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저 이야기를요? 네. 세상에 아직 따뜻한 사람이 있다. 저 아이 덕분에 희망을 찾았다고 하시면서요. 할머니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것도 학생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봉투 안에는 사진 여러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노인이 젊었을 때 직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 자선 사업을 하시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우가 인사하는 모습을 몰래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회장님이 학생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셨는지 알 수 있죠? 정우는 감동받았습니다. 자신의 작은 인사가 한 사람에게 그렇게 큰 의미였다니. 그때 법원 직원이 와서 상속 절차를 시작한다고 알려줬어요. 정우는 이순자 할머니와 함께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정에는 김민수 변호사와 박성훈, 그리고 몇 명의 관계자들이 있었어요. 판사가 상속 절차를 진행하려는 순간 박성훈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그 유언장은 위조된 것입니다. 판사가 근거를 물어보자 박성훈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제가 필적 전문가에게 의뢰한 감정서입니다. 아버지 글씨가 아니라고 나왔어요.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정우는 당황했어요. 설마 정말 위조였나요? 그런데 이순자 할머니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저에게도 할 말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판사에게 허락을 받고 증언대에 섰어요. 저는 박성민 회장님의 30년간 비서였습니다. 그 유언장은 제가 직접 회장님께서 쓰시는 걸 봤어요. 증거가 있나요? 할머니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네, 회장님이 유언장 쓰시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뒀거든요.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박성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회장님께서 만약을 대비해서 증거를 남겨두라고 하셨거든요. 동영상이 재생되자 박노인이 직접 유언장을 쓰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언장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우야, 너 같은 아이가 있어서 세상이 아직 아름답구나. 고맙다. 정우는 눈물이 났습니다. 박노인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판사가 박성훈에게 물어봤습니다. 필적 감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성훈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그가 제출한 감정서는 조작된 것이었거든요. 이순자 할머니가 추가로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박성훈 씨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증거도 있습니다. 할머니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회장님께서 아들을 보호하려고 숨기셨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서류에는 박성훈이 회사 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증거들이 가득했습니다. 금액도 수십억 원에 달했어요. 박성훈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아버지가 나를 모함하려고. 회장님은 마지막까지 아들을 사랑하셨어요. 하지만 진실은 숨길 수 없다고 하셨죠.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언장의 진위가 확인되었으므로 박성민 씨의 모든 재산은 정우 학생에게 상속됩니다. 법정을 나오며 정우는 이순자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박 회장님의 진심을 알 수 있었어요. 학생이 받아주셔서 회장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정우는 박노인의 따뜻한 마음을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이제 그 마음에 보답할 차례였어요. 2년 후 봄이 찾아온 서울 외곽의 그 골목길에는 예전과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우는 이제 21살이 되어 명문대학교 경영학과에 다니고 있었어요. 박노인께서 남겨주신 재산 덕분에 어머니는 더 이상 힘든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정우 역시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정우는 그 돈을 자신만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박노인의 뜻을 기리기 위해 은성인재단이라는 장학재단을 설립했거든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하게 공부하는 학생들을 도와주는 재단이었어요. 정우야, 오늘도 봉사활동 가는 거야? 어머니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며 물어보셨습니다. 정우는 매주 토요일마다 동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는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네, 엄마. 박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분명 좋아하셨을 거예요. 정우는 여전히 박노인을 그리워했습니다. 가끔 꿈에서 만나기도 했는데 꿈속의 박노인은 항상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정우를 격려해 주셨어요. 경로당에 도착한 정우는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동무도 해드리고 간단한 일손도 도와드렸죠. 그 중에는 정우와 비슷한 처지의 할아버지도 계셨어요. 학생, 고마워. 젊은 사람이 이렇게 와주니까 기분이 좋아져. 저야말로 할아버지들께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정우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박노인을 통해 배운 것처럼 나이나 처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거든요.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우는 옛날 박노인과 만나던 그 골목을 지났습니다. 이제는 그곳에 작은 벤치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정우가 박노인을 기리기 위해 설치한 것이었죠. 벤치에는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박성민 할아버지를 기리며 마이너스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밝히신 분. 정우는 잠시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따뜻했어요. 할아버지, 저 잘 지내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마음,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있어요. 정우가 벤치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리어카를 끌고 가는 할아버지 한 분이 지나가셨습니다. 등이 굽으시고 걸음걸이도 느렸는데 어쩐지 박노인과 비슷한 모습이었어요. 정우는 자연스럽게 그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며 정우를 바라봤어요. 아마도 젊은 사람이 갑자기 인사하니까 당황하셨겠죠. 아, 안녕하세요. 목소리는 작고 떨리는 것 같았지만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많이 무거워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고마워, 학생. 할아버지는 박노인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정우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점심은 드셨어요? 점심? 아직? 그럼 제가 좀 사드릴게요. 근처에 국밥집이 있거든요.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사양하셨지만 정우의 간절한 부탁에 결국 함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국밥을 앞에 두고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학생, 왜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나 같은 늙은이한테.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할아버지도 누군가의 소중한 분이시잖아요. 정우는 박노인께서 자신에게 가르쳐 주신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할아버지 한 분이 그러셨어요. 사람은 마음이 전부라고.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 할아버지가 계셨구나. 참 좋은 분이셨나 보네. 네,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저에게 세상을 보는 눈을 가르쳐 주셨죠. 식사를 마친 후 정우는 할아버지께 명함을 드렸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시간 되실 때 한번 놀러 오세요. 재단이라고? 학생이? 네, 작은 장학재단이에요. 어려운 학생들도 돕고 어르신들을 위한 일도 하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명함을 받으셨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냉정하다고 생각했는데 학생 같은 사람도 있구나. 세상에는 따뜻한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그걸 배웠거든요. 정우는 할아버지와 헤어진 후
재단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작지만 정성스럽게 꾸며진 사무실에는 직원 몇 명과 자원봉사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정우 씨, 이번 달 장학생 선발 결과가 나왔어요. 직원이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는 20명의 학생이 새로 선발되었고 모두 정우와 비슷한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이었어요. 좋네요. 이 학생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부할 수 있겠어요. 정우는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보며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박노인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했어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우는 다시 그 골목을 지났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벤치가 조용히 서 있었어요. 정우는 벤치에 잠시 앉아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할아버지가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 저도 그분께 따뜻하게 대해드렸어요.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마치 박노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정우는 미소를 지으며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도 또 누군가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을 거예요. 박노인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말이죠. 집에 도착한 정우는 어머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정우야, 박할아버지가 보고 계시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엄마. 그날 밤 정우는 일기를 썼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유산은 존중과 마음이었다. 박할아버지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다. 그 사랑을 이제 저도 세상에 나눠주고 싶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작은 인사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 따뜻함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우리 주변에도 정우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일 아침 누군가에게 먼저 인사해 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모두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 어르신 수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